자, 목표 관리. 보통 이게 영어로 이니셜로 MBO라 그래요. MBO. 이 MBO를 주장하신 학자는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시는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한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MBO 보세요. Management by Objectiveness. 그러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목표 관리. 상급자와 부하 직원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된 결과를 평가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우리가 저 앞에서 뭐 계획을 하고 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소위 그 60년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 이전까지도 이런 목표에 의한 관리 개념이 잘 없었을 때는 이 해설을 처음 주장한 분이 드러커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교재에 그 185쪽에 그 밑에 하단에 그분의 이제 얼굴 사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목표에 의한 관리를 처음 주장한 책이 The Practice of Management라 가지고 경영의 뭐 실제라는 서적이 있는데, 이게 무려 1954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들어가서 70년대예요. 70년대. 물론 여러분들이 MBO라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봤겠고, 뭐 새로운 뭐 관리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70년 전에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얘기들이 많은 기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던 거죠. 감독자는 무조건 지시만 하고, 그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뭐 다소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지시를 그냥 잘 따르기만 하고 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그 관리 지침을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제시를 하신 겁니다. 즉, 감독자와 부하가 합의하는 내용은 특정 기간 동안에 부하 직원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계획,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판단할 성과 기준,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이거 뭐 성과로 평가, 목표를 뭐 구체화시켜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었었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제 명망이 높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잘 알아요. 이미 54년도에 교재로서 주장한 책이에요. 지금은 벌써 엄청난 오래된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경영학 교재에서는 이것이 뭐 최신 이론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MBO 과정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것이 조직의 예비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다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관리자하고 최고 경영자하고 하는 거예요. 실행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정기적인 성과를 검토해서 최종 평가를 한다. 이것을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경영자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부하 직원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그 계획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실행하고 컨트롤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목표 관리 과정에서 목표를 세울 때 네 가지 기준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거 저 앞에서 한번 봤었죠. 구체적일 것, 시간이 명시될 것, 나는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겠다. 또 도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이런 목표가 있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면은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컨트롤 자체가, 그죠? 그 피드백도 어렵고 성과 측정도 어렵고 이런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관리의 장단점, 문제점으로 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여기 있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도 많이 소개됐고, 나도 이제 그 석박사 과정에 이분이 쓴 글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경영학자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자, 사회생태학자라고 해요. 옛날에 그 유명하신 분들은 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생각의 폭이나 인식의 깊이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쉬운 목표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서류 작업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맨날 그 부하 직원들한테 이 목표 관리에 계획서를 내라, 관리하겠다 계속 살펴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본 업무보다도 이런 페이퍼웍이라 그러죠. 서류 작업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도 사실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적당한 기업이 있고, 아주 소규모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서류화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독자가 부하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준을 단순히 말하는 정도로 자신의 본래 의무를 망각한다. 이게 이제 구체화하지 않고 자신은 이걸 감독을 해서 수정도 하고 지시도 하고 또 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계획을 딱 발표해주고 네가 알아서 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기간의 목표만 지나치게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전문 경영 시절이 되면은 그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자꾸 단기간 평가해서 보너스도 주고 또 때로는 목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안 갖고 너무 장기적인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는 당장은 이익이 많이 나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오너 경영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너 경영이. 자, 목표 관리의 장단점, 창반얀론에 대해서 좀 요약을 했는데, 부하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상사에게는 부하와 합의하여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하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직에는 상사와 부하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기 때문에 상하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부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업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를 갖는다. 이로 인해 부하는 애협적인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또 당연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또한 강해져 조직 전반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생활계획 같은 거 엄마가 짜주면은 자기가 실천하기 싫죠. 조금 문제가 있어도 직접 스스로 하게 하는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본인이 참여하게 되면은 적극 지지하게 돼 있어요. 좀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이런 계획 단계부터 종업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그런 훈련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론 자료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얘기거리, 토론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친구와 토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선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데서 빅데이터를 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검색어가 올라오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해서 어떤 뭐 시장이라든가 국민들의 소통 상황 같은 것이 파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내버스 작년이죠.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간대 어디에서 핸드폰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느냐, 이거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서 시내버스가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분석도 하고요.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 뭐 네이버나 이런데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는데,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동향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의사결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따라서 그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 인재들을 기업에서 아니면 그런 같은 기관에서 그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러려면 일단 프로그래밍 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뭐 초등학교에 지금 프로그래밍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막 또 과외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고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냥 뭐 글짓기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충분한 수학적 분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석 능력이.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관성을 분석하고 분류 분석하고 예측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분야에 또 빅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생겼을 정도가 됩니다. 이 밑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영화가 잘 됐어요. 잘 됐고, 여러분들도 요새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옛날 영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번 그 찾아보면은 상당히 뭐 통쾌한 면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앞제 장에서는 내가 뭐 크게 시간이 없어서 강조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 용어는 이제는 이 챕터를 끝났으니까 싹싹 눈에가 들어오고 머릿속에 뭔가 스쳐야 돼요. 그죠? 이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로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 책 내용을 잘 요약하여 있는 요약표도 있으니까 요약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마음속에서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한 것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도 연습 문제를 성실히 풀어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답변도 했지만 레포트라는 것은 자기가 뭐 대강 요약해서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내가 교수가 내가 아니더라도 읽어보는 사람이, 독자층이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필요는 뭐 그림이나 예도 필요하고, 또 충분한 설명으로서 남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돼야 그게 훌륭한 레포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봅시다. 빠이빠이.